어머니, 저 오늘도 병원 좀 다녀올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현관문을 나섰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목소리였다. 하지만 김순희 씨는 알았다.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그녀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덧바르는 모습을 병원 간다는 사람치고는 너무 화사한 그 옷차림을,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에서 돌아올 때마다 눈가에 머물던 그 묘한 미소를. 또 병원이야? 순희 씨는 창문 너머로 사라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가슴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정확했다. 마치 누군가와의 약속처럼. 그것도 벌써 2달째. 대체 무슨 병이길래. 그녀는 손에 쥔 커피잔을 꽉 움켜쥐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지만 가슴속은 점점 차가워져만 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희입니다. 올해 58. 평범한 가정주부죠. 서울 은평구에서 남편 그리고 32 된 아들 준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3달 전까지만요. 3달 전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들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옆에 선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29살 회사 다니는 착한 아이였어요. 첫인상도 좋았고 말투도 조심스러웠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전 그날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아이라면 괜찮겠구나. 내 아들 잘 보살펴 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말이죠. 변화는 아주 조금씩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칠 법한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지은이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불쑥 말했어요. 어머니, 저 내일 병원 좀 다녀올게요. 어디 아프니? 제가 깜짝 놀라 물었죠.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검진이요. 결혼 전에 건강 체크 좀 하려고요. 그래, 그럼 엄마가 같이 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다녀올게요. 지은이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어요. 그때만 해도 전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건강관리 잘하네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갔어요. 병원에. 어머니, 오늘도 병원 좀 다녀올게요. 지난주에 갔다 왔잖니? 아, 추가 검사가 좀 있어서요. 또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만 되면 지은이는 어김없이 병원에 갔어요. 그것도 정확히 이 시쯤. 지은아, 혹시 어디 많이 아픈 거 아니니? 제가 걱정스레 물었을 때였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정기검진이에요. 지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너무 태연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죠. 정말 정기검진이라면 무슨 과인지, 무슨 검사인지 당연히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은이는 절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무슨 과라도 말해주면 엄마가 음식이라도 신경 써서 해줄 텐데. 에이, 괜찮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는 재빨리 화제를 돌리곤 했죠. 더 이상한 건 병원 다녀온 날이면 지은이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현관문을 나갈 땐 평범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던 애가 돌아올 때는 화장을 고치고 향수까지 뿌리고 왔어요. 병원 갔다 온 사람 같지가 않았죠. 지은아, 향수 뿌렸니? 네. 아, 병원에서 냄새가 좀 나서요. 약간 거슬려서 둘러대는 것 같았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은이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부엌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나 봐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재빨리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순간 제 머릿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스쳤어요. 아니,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 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결혼 준비하느라 친구들이랑 통화하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가슴 한편에 남은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50대 아줌마들 모임이죠. 우린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서 만나 수다를 떨곤 해요. 야, 순이야. 요즘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영자 언니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아니, 그게...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털어놨어요. 지은이의 이상한 행동들을. 매주 병원을 가는데 무슨 병원인지도 안 알려주고 전화 통화할 때는 방문 닫고 들어가고. 나만 이상한 걸까? 명숙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요즘 며느리들 다 그래. 프라이버시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 젊은 애들 자기만의 영역 있는 거지. 내가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야? 선희도 거들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제가 예민한 거라고 했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뭐가? 지은이 말이야. 매주 병원을 가는데. 제가 이야기를 끝맺기도 전에 남편이 말을 끊었어요.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애들 일에 너무 참견하지 마. 결혼 전인데 건강 체크하는 거겠지. 남편도 친구들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모두들 제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죠. 그래, 내가 이상한 건가?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아들 방에서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속이 답답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죠. 내가 과민 반응인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어요. 그러다 문득 지은이가 병원에서 돌아올 때마다 짓던 그 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의 표정 같았어요.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죠. 어둠에 잠긴 도시를 바라보며 전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내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정말로 뭔가 발견하게 될까봐.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전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지은이가 가는 그 병원에 저도 가보기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접수대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신분증을 내밀며 대답했죠. 김순이요. 증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허리가 좀 아파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허리는 멀쩡했어요. 하지만 전 환자인 척해야 했죠. 제 예비 며느리를 미행하기 위해서. 결심한 다음 날부터 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병원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었어요. 지은이는 한 번도 어느 병원에 가는지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지은아, 요즘 다니는 병원 어디야? 엄마도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아, 어머니도 불편하세요? 저는 강남에 있는 큰 병원 다녀요. 거기 좋더라고요. 강남? 거기까지 가? 집 근처에도 병원 많은데. 교통이 편해서요. 지하철 타고 금방이에요. 강남. 범위가 너무 넓었어요. 하지만 실마리는 잡았죠. 다음 날 전 지은이가 출근한 뒤 몰래 그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았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책상 위, 화장대, 서랍. 조심스럽게 뒤졌어요. 그러다 침대 옆 협탁 서랍에서 발견했습니다. 병원 진료 예약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이 휴대폰에 저장돼 있었어요. 지은이가 예전에 프린트해둔 진료 안내문이었죠. 연세 메디컬 센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손이 더 떨렸어요.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알았으니 다음은 제가 그 병원에 예약을 잡아야 했죠. 전 컴퓨터 앞에 앉아 병원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예약 메뉴를 클릭했어요.
진료과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느 과로 해야 할까요? 정형외과가 무난하겠지. 허리 아프다고 하면 되니까.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으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지은이보다 1시간 일찍 가야 했어요. 미리 자리를 잡고 그녀를 기다려야 하니까요. 그날 저녁 전 거울 앞에 섰습니다. 허리가 아파서요. 허리가 좀 불편해서 왔어요. 혼자서 중얼거리며 연습했어요. 자연스럽게 보여야 했거든요. 의사한테 들킬까봐 걱정됐죠. 멀쩡한 사람이 아픈 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보, 뭐해?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깜짝 놀라 돌아섰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혼자 중얼거리고 있네. 요즘 왜 이래? 남편은 이상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전 재빨리 말을 돌렸습니다. 남편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를 미행한다고 하면 기겁할 테니까요. 수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전 잠을 설쳤어요. 옷장을 열어 뭘 입을까 고민했죠. 평소 입던 옷을 입으면 지은이가 알아볼 거예요. 맨 안쪽에 걸려있던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장례식장 갔을 때 입었던 옷이었어요. 이 정도면 눈에 안 띄겠지. 가방 속에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평소에 안 쓰던 큰 선글라스, 검은색 모자, 마스크, 거울 앞에서 다 착용해 봤어요. 이러면 못 알아보겠지?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첩보 영화 속 인물 같았죠. 우스웠어요. 하지만 웃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수요일 오후 1시 전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현관에서 지은이와 마주쳤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엄마 친구 만나러 가. 그 옷 처음 보는데요. 예쁘세요. 응? 그래. 오래된 옷인데. 식은땀이 났어요. 재빨리 현관문을 나섰죠.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걸렸을까요? 역에서 내려 병원으로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이미 너무 멀리 왔으니까요. 병원 입구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어요. 예전에 남편 수술 때문에 병원을 자주 왔었거든요. 그 기억이 떠올라 가슴 한편이 싸늘해졌죠.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 모두가 바빴습니다. 전 가방에서 마스크와 모자를 꺼내 착용했어요. 선글라스는 실내라 너무 튀니까 가방에 넣어뒀죠. 접수대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예약하신 분이세요?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네, 김순희입니다.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손이 떨려서 신분증을 떨어뜨릴 뻔했죠. 증상이 어떻게 되세요? 허리가 아파서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달쯤 됐어요. 거짓말을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네, 확인됐습니다. 2층 정형외과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 수납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죠. 진정하라고. 2층 대기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어요. 전 재빨리 구석 자리를 찾았습니다. 전체가 보이는 위치였죠. 엘리베이터와 입구가 다 보이는 곳.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잡지를 꺼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비치된 건강 잡지였어요.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였죠. 잡지를 펼쳐들고 그 위로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 50분. 지은이가 오려면 아직 20분 남았죠. 제발 들키지 말자. 제발. 속으로 되뇌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잡지를 쥔 손이 축축해졌죠.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1분이 10분 같았어요. 2시가 됐어요. 2시 5분. 2시 10분.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지은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지은이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수수한 옷차림이 아니었어요. 화사한 분홍색 원피스에 하얀 가디건을 걸쳤고 머리는 예쁘게 말아 올렸죠. 화장도 평소보다 진했어요. 립스틱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예비 며느리? 눈을 의심했어요. 병원 온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꾸민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복도 저편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였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죠. 지은 씨 왔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정했어요. 네, 오빠. 오빠? 지은이가 그 남자를 오빠라고 불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잡지를 쥔 손에 힘이 빠져 떨어질 뻔했죠. 두 사람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란히, 가깝게. 지은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환한 미소였죠. 이럴 수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김순희님?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네.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아, 네. 전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이 어디 있는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앞이 흐릿했거든요. 지은이와 그 남자가 사라진 복도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가슴속에서 불안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됐어요. 그리고 전 그걸 확인하러 여기까지 온 거였죠.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왔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죠. 지은이의 손을 잡은 그 남자, 흰 가운을 입은 의사. 그들은 복도를 함께 걸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너무 자연스럽게.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오빠. 지은이의 목소리였어요. 다정했죠.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전 복도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죠. 내가 뭘 본 거지? 진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전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물었는지도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던 것 같아요. 허리 엑스레이를 찍었고 아무 이상 없다는 말을 들었죠. 스트레스성 통증일 수도 있으니 푹 쉬세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스트레스. 맞아요. 전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있었죠.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은이와 그 남자가 들어간 진료실을 찾아야 했어요. 복도 끝이었죠. 문패에 종양내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종양내과? 가슴이 철렁했어요. 암을 다루는 과였죠. 설마 지은이가 암?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암 환자가 저렇게 화사하게 웃을 리 없잖아요. 게다가 그 의사를 오빠라고 불렀어요. 오빠, 진짜 오빠일까? 아니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진료실 맞은편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였지만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죠. 모두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두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체 안에서 뭘 하는 거야?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그 아픔으로 정신을 붙잡았죠. 가방 속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죠. 준호야, 내 약혼녀가 지금 다른 남자랑. 하지만 전화를 걸 수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 오해일 거야. 분명 오해.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어요. 지은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뒤따라 나왔죠.
두 사람은 복도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거리는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죠. 남자가 지은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위로하는 목소리였어요. 오빠.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죠. 고마워. 오빠가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했을지. 지은이가 그 남자를 껴안았습니다. 포옹이었어요.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껴안고 있었죠. 전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손에 쥔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두 사람이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전 재빨리 고개를 숙였어요.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켰나? 들킨 거야? 하지만 두 사람은 금방 시선을 돌렸어요. 저를 못 알아봤죠. 오늘도 고마워요, 오빠. 지은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남자가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오빠가 동생을 대하듯. 아니, 그보다 더 다정하게. 지은이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진료실로 돌아갔어요. 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방금 내가 뭘 본 거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벤치에 앉은 채로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어요. 환자들, 보호자들, 간호사들 모두가 바빴죠. 하지만 제 세상은 멈춰 있었어요. 내 아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이를 바라볼 때의 그 행복한 표정, 결혼 이야기를 할 때의 들뜬 목소리. 엄마, 지은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 진짜 행복해요.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고 애썼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결혼식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청첩장은 이미 다 돌렸어요. 예식장도 예약했고 신혼집도 계약했죠. 모든 게 준비됐는데 이걸 어떻게 취소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어요. 지은이에 대한 분노, 저를 속인 것에 대한 분노, 우리 아들을 배신한 것에 대한 분노.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뭘 놓친 거야? 며느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그 고통으로 정신을 붙잡으려 했죠.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문득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포옹 하나로 단정 지을 수는 없었어요. 오빠라고 불렀으니 정말 오빠일 수도 있잖아요.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중간에 도망가고 싶었어요. 이 병원에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전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종양내과 진료실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섰죠. 문패를 다시 확인했어요. 종양내과 박민우 과장. 박민우. 그게 그 남자의 이름인가 봐요. 지은이가 암 환자는 아닐 거야. 그럼 왜 종양내과에?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복도를 서성였어요. 진료실 앞을 왔다 갔다 했죠. 간호사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앞에 섰죠.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이게 나야? 며칠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았어요.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조금 정신이 돌아왔어요. 다음 주에도 와야겠어. 지은이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라고 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그때 다시 확인해야 했죠. 하지만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려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집에서 지은이와 마주쳐야 하는데 연기를 해야 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였어요. 진료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민우 의사가 나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그는 간호사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이지은 씨 차트 다음 주 수요일로 예약 잡아주세요. 네, 과장님. 전 몸을 숨겼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이번 주 검사 결과는 좋지 않네요. 간호사의 말이었어요. 응, 그래서 더 걱정이야. 박민우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지은이 검사 결과? 아니면 다른 환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박민우는 진료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전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주황빛이었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내내 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응. 전 힘없이 대답했죠. 저녁 준비했어요. 같이 드실래요? 아니.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주저앉았죠. 어둠이 방을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저 많은 집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혼자 고민하고 있을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어둠 속에서 전 홀로 남겨졌습니다. 6개월이래, 엄마. 오빠가 6개월밖에 못 산대. 카페 창가에 앉은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 그녀의 뒤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숨죽이며 듣고 있었죠. 결혼은 어떻게 하니? 준호한테 어떻게 말해?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오빠? 6개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전 정상적으로 살 수 없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잠을 자도 깊이 잘 수 없었죠. 악몽만 꿨어요. 지은이와 그 남자가 껴안는 장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지은이와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응?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죠. 아들 준호는 여전히 행복해 보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지은이와 결혼 이야기만 했죠. 엄마,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갈까? 지은이가 바다를 좋아한대. 그래, 좋겠다. 힘없이 대답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다시 수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긴장됐어요. 오늘 다시 가야 했거든요. 병원에. 점심을 먹고 나서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옷, 똑같은 모자, 똑같은 마스크. 오후 1시 30분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죠. 이번엔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병원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 섰어요. 여기서 병원 입구가 다 보였죠. 2시가 됐습니다. 2시 10분. 지은이가 나타났어요. 지난주처럼 화사한 옷차림이었죠. 분홍색 블라우스에 하얀 치마. 그녀는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쯤 지은이가 다시 나왔습니다. 혼자였어요.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죠. 그녀는 병원 정문을 나와 왼쪽으로 걸었어요. 전 재빨리 뒤를 따랐습니다. 20m 정도 거리를 유지했죠. 너무 가까우면 들킬 테니까요. 지은이는 천천히 걸었어요. 가끔 고개를 숙였죠.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병원 뒤편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커피 향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지은이가 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전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밖에서 기다려야 하나?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안에서 뭘 하는지 봐야 했죠.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돌렸죠. 전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어요. 다행히 그녀는 저를 못 알아봤어요. 다시 창밖을 바라봤죠. 지은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꺼내놨어요. 전 그녀의 뒤쪽 좌석에 앉았습니다. 등을 맞대고 앉는 형태였죠. 주문하시겠어요? 직원이 다가왔어요. 아,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이 가고 전 메뉴판을 들어 얼굴을 가렸어요. 귀를 기울였죠. 지은이가 서류를 꺼내보고 있었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숨 소리도 들렸어요. 깊고 무거운 한숨. 아, 어떡하지? 그녀의 중얼거림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지은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그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응, 오늘 병원 다녀왔어. 검사 결과 나왔어. 침묵. 전화기 너머에서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잘 들리진 않았지만 여자 목소리 같았죠. 오빠가 말이야. 지은이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6개월이래, 엄마. 길어야 6개월. 그 순간 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6개월? 뭐가 6개월? 지은이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에도 소용없대. 이미 너무 많이 퍼졌대. 커피잔을 든 제 손이 떨렸어요. 커피가 출렁였죠.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의 어머니인가 봐요. 엄마, 울지 마. 내가 울면 안 되는데. 오빠 앞에서 웃어야 하는데. 지은이도 울고 있었어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죠. 박민우 오빠가 최선을 다한대. 근데 암이 너무 빨리 자라서. 민우 오빠? 그 의사?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오빠가 의사라서 다행이야. 다른 병원이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지은이가 휴지로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알았어, 엄마. 나도 조심할게. 오빠한테는 내가 괜찮은 척 할게. 침묵. 엄마, 나 결혼은 어떻게 하니? 그 말에 전기를 더 기울였습니다. 준우한테 어떻게 말해? 오빠 병든 거 가슴이 조여왔어요. 준우 어머니가 알면 결혼 반대하실 거야. 병든 오빠 있는 여자랑 결혼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빠 치료비 때문에 빚까지 얻었는데 이것도 숨겨야 하고. 치료비? 빚? 전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가 날까봐. 알아, 엄마. 말해야 하는 거 알아. 근데 무서워. 준우 잃을까봐. 지은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어. 오빠가 떠나고 나면 그때 천천히 갚으면 돼. 전화가 끊겼어요. 지은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으려 애쓰는 것 같았어요. 어깨가 가끔 떨렸죠. 전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오빠, 치료비, 6개월,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제가 봤던 그 장면들, 그 포옹, 그 다정한 말들, 전부 오해였어요. 그 남자는 불륜 상대가 아니었어요. 지은이의 친오빠였고 그것도 말기 암 환자였죠. 매주 수요일 병원에 간 건 그 오빠를 돌보기 위해서였어요. 화사하게 옷 입고 화장한 건 아픈 오빠 앞에서 밝게 보이려고. 전화 통화할 때 방문 닫은 건 오빠 병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까봐. 내가 뭘 한 거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은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휴지로 눈물을 닦고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죠. 그리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커피는 식어 있었습니다.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죠. 밖을 봤어요. 지은이가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사라졌어요. 혼자서 저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지은이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에 대한 후회였죠. 의심했어. 믿지 못했어. 나쁜 사람으로 몰았어. 테이블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다가왔어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죠.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집으로 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어떻게?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전 이제 알아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눈물을, 그 밝음 뒤에 감춰진 절망을. 응, 먹었어. 겨우 대답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죠. 침대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전 오랫동안 울었어요. 지은이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카페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은이의 목소리를 되새겼어요. 6개월이래, 엄마. 오빠가 6개월밖에 못 산대. 그 떨리는 목소리, 그 절망, 그 눈물. 전 무엇을 본 거죠? 전 무엇을 의심한 거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난 뭘 한 거지? 어둠 속에서 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았어요. 지은이가 토스트를 구우며 노래를 흥얼거렸죠. 오늘 날씨 좋네요, 어머니. 산책 나가실래요? 아니, 괜찮아. 요즘 기운이 없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넌 내가 나를 걱정하니. 목이 메었습니다. 저를 의심하고 미행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았던 제가 지금 그녀의 걱정을 받고 있었죠. 어머니?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죄책감으로 무너지고 있었죠. 지은이가 출근하고 전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검색창에 말기암이라고 쳤죠.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사기암 생존율 5%, 6개월 이내.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지은이 오빠가 이런 상태구나. 더 검색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 말기 암 환자 가족.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를 하고 몸이 야위어가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옆을 지키는 가족. 매주 수요일 지은이는 그 고통받는 오빠를 보러 간 거였어요. 밝은 얼굴로 화사한 옷을 입고 오빠가 절망하지 않도록. 나는 그걸 의심했어.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민우, 그 의사, 지은이의 오빠였어요. 친오빠, 아마도 의사인 동생이 누나를 진료하는 게 아니라 다른 환자를 돌보는 의사였던 거죠. 아니, 잠깐. 전 다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은이가 오빠라고 불렀어. 박민우 오빠. 그럼 박민우는 지은이 오빠가 아니라 지은이 오빠를 치료하는 의사? 아니면 진짜 친오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은이는 잘못이 없었어요. 저만 잘못 봤던 거죠. 소파에 앉은 채로 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지은이와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그녀가 했던 말들,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석 달 전 결혼 이야기를 나눌 때였죠. 어머니,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었어요. 얼마나? 300만 원 정도요. 죄송해요. 제 돈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그때 전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돈도 없이 결혼하려고 하네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오빠 치료비 때문이었구나. 300만 원. 아마 그것도 오빠한테 쓰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혼 준비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빌린 거였죠. 그리고 한 달 전, 어머니, 가족이 좀 아파서 걱정이에요. 지은이가 멍한 표정으로 말했었어요. 누가? 부모님? 아니, 가까운 사람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전 그냥 넘어갔었어요. 별일 아니겠지 하고. 하지만 그건 오빠 이야기였어요. 말기암 진단을 받은 오빠. 가족이 아파서라는 말 속에 얼마나 큰 절망이 담겨 있었는지 전 몰랐어요. 어느 날은 지은이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었어요. 지은아, 괜찮니?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병문안 다녀왔어요. 누구? 아는 분이요. 괜찮아요.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눈이 붓기도 했었죠. 울었구나. 오빠 보고 와서 울었구나. 지금 생각하니 너무 선명했어요. 웨딩드레스를 맞추러 갔을 때도 그랬죠. 어머니, 이 드레스 어때요? 지은이가 제일 저렴한 드레스를 가리켰어요. 야, 결혼은 한 번뿐인데 예쁜 걸로 해야지. 아니에요, 이게 좋아요. 심플하고 예뻐요. 고집을 부렸어요. 전 그때 요즘 애들 검소하네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알아요. 오빠 치료비를 아끼려고 자기 결혼 드레스까지 포기한 거구나.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결혼식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결혼식 작게 할까요? 가족들만 초대해서요. 왜? 친구들도 많이 불러야지. 아니에요. 그냥 조용하게 하고 싶어서요. 전 그때 소심한 애네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죠. 결혼식 비용을 줄여서 오빠 치료비로 쓰려고. 모든 것이 오빠 때문이었어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꿈을 접고 모든 걸 오빠한테 쏟아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 그걸 의심했어요. 나쁜 의도로 봤죠. 돈에 집착하는 애구나.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짚었어요. 고개를 떨어뜨렸죠. 난 뭘 한 거지? 저 착한 애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오히려 너무 착했죠.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자서 모든 걸 짊어졌어요. 우리한테 짐이 될까봐, 우리가 걱정할까봐 조용히 혼자 감당했죠. 그런데 전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그녀를 의심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런 편견으로 가득했었죠. 며느리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집 딸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나? 집안은 괜찮나? 문제는 없나? 그런 시선으로만 봤죠. 남의 딸로 보지 못했어요. 누군가의 소중한 딸로. 지은이한테도 부모가 있었을 텐데. 아니, 이미 부모님은 안 계신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빠가 그녀를 키웠을 거예요. 오빠가 엄마이고 아빠였을 거예요. 그 오빠가 죽어가고 있는데 지은이는 혼자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을 쳤어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아픈데 지은이는 얼마나 아플까? 저도 자식 키워봤어요. 준호가 어렸을 때 아팠던 적이 있었죠.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물며 지은이는 유일한 가족인 오빠가 죽어간다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집에 와서 웃었어요. 밝게 굴었죠. 우리가 걱정할까봐. 넌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무서웠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 우 속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지은이한테 사과해야 할까요? 아니, 그녀는 제가 미행한 것도 몰라요. 그럼 그냥 모른 척 할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은이 오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굴도 몰라요. 하지만 전 그 사람이 고마웠습니다. 지은이 같은 착한 아이를 키워줘서,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줘서, 제발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했습니다. 종교는 없지만 그날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지은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전 부엌으로 나갔어요. 지은이를 마주쳤죠.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하지만 이제 전 알아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눈물을, 그 밝음 뒤에 감춰진 어둠을. 지은아, 네 어머니, 말하려다 멈췄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아니야. 저녁 먹자. 네.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맛을 몰랐습니다. 눈물이 목구멍에 걸려 있었거든요. 어머니,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페 화장실 앞. 우리는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여기 계세요?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들켰어요. 완전히. 그날은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전 다시 병원에 갔어요. 지난주처럼. 하지만 이번엔 목적이 달랐죠. 지은이를 의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고통을 보고 싶었죠. 병원 맞은편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 10분, 지은이가 나타났어요. 오늘은 표정이 더 어두웠습니다. 걸음도 무거워 보였죠. 병원에 들어갔다 나온 그녀는 지난주처럼 뒤편 카페로 향했어요. 전 조금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갔죠. 지은이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전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녀를 지켜봤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은아, 다가가고 싶었어요. 손을 잡아주고 싶었죠.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참았지만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걸어갔죠. 복도를 지나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이 얼어붙었어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지은이가 서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놀란 눈으로. 왜, 여기 계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전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뭐라고 변명해야 할까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거짓말이에요. 친구 만나러? 그것도 거짓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겨우 그 말만 나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사람들이 오갔어요. 카페 안은 시끄러웠죠. 하지만 우리 사이엔 정적만 흘렀습니다. 앉으실래요? 지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했어요. 응. 우리는 창가 자리로 갔습니다. 마주 앉았죠. 지은이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어요. 시선은 아래로 향했고요. 알고 계셨나요? 제가 병원에 다니는 거.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언제부터요? 한 2주 전쯤.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저를 미행하셨어요? 미안해. 또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지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 오빠 이야기해도 될까요? 응, 말해봐. 지은이는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두 손을 모았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20이었어요. 대학생이었죠. 그때부터 오빠가 저를 키웠어요.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어요. 학교 끝나면 오빠가 데리러 왔어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숙제도 봐주고. 오빠는 학교를 그만뒀어요. 저 키우려고. 일하면서 저 먹여 살렸죠. 지은이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대학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직장 다닐 수 있었던 것도 다 오빠 덕분이에요. 전 가만히 들었어요. 한마디도 끼어들지 못했죠. 오빠는 저한텐 부모님이었어요. 세상 전부였어요. 지은이는 휴지로 눈물을 닦았어요. 6개월 전에 암 진단 받았어요. 위암이었는데 벌써 사기였대요. 오빠는 의사예요. 박민우 오빠, 어렸을 때부터 알던 오빠고 의사 꿈을 이뤘죠. 제 오빠 담당 의사가 민우 오빠예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병원 가는 거예요. 항암 치료받는 오빠 옆에 있어주려고. 지은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어머니, 저 정말 무서웠어요. 오빠 없이 혼자 사는 거. 오빠가 말기 암이래요. 길어야 6개월. 어쩌면 더 짧을 수도 있대요. 저한텐 세상에 단 하나 남은 가족인데.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참을 수 없었죠. 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지은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어머니, 준우한테도 어머니께도 말 못했어요. 왜? 병든 오빠 있는 여자랑 결혼하면 짐이 될까 봐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치료비도 많이 들어요. 수천만 원. 저 혼자선 감당 안 돼서 빚까지 얻었어요. 그거 들키면 결혼 못할까봐 무서웠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준우 어머니가 알면 결혼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빚 있고 병든 가족 있는 여자. 아니야.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지은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저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요. 그냥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오빠 앞에서도 어머니 앞에서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게, 아무도 제 걱정 안 하게. 지은이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빠가 떠나면 전 정말 혼자예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전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죠. 제가 그녀를 의심했잖아요. 미행했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위로해요? 지은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하려는 것 같았죠. 어머니, 죄송해요. 숨겨서. 아니야. 내가 미안해. 하지만 전 준호를 정말 사랑해요. 지은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준호 만나서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오빠 아픈 것 말고 다른 생각할 수 있었어요. 준호랑 있으면 웃을 수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더 숨기고 싶었어요. 이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오빠가 떠나도 저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빚도 갚을 수 있어요. 시간이 걸려도 꼭 갚을게요. 준우한테 짐 안 될게요. 약속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우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 순간 전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지은아,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테이블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울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50평생 이렇게 운 적 없었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놀라서 저를 불렀죠. 하지만 전 멈출 수 없었어요. 미안해. 널 의심했어. 나쁜 사람으로 봤어. 널 믿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울었습니다. 카페 창가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준호야. 전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보고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들의 얼굴에 걱정이 어렸어요. 지은이 이야기 좀 해야겠다. 그 말에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은이한테 오빠가 있어. 말기암이래. 카페에서 지은이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신경 쓰이지 않았죠. 지은이가 먼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응. 전 휴지로 얼굴을 닦았어요. 지은아,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또 그 말이 나왔어요. 100번을 말해도 부족했죠. 널 의심했어. 나쁜 사람으로 봤어. 어머니, 병원 다니는 거 보고 다른 남자 만나는 줄 알았어. 지은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래서 뒤를 밟았어. 환자인 척하고 병원도 갔고. 어머니, 그러셨어요? 응, 미안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널 믿지 못했어.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편견을 가졌어. 어머니, 나도 너를 딸처럼 사랑하고 싶었는데 목이 메었어요. 며느리로만 봤어. 남의 집 딸로만 봤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보려고 하지 않았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정말 미안해. 지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전 어머니가 미워하실 줄 알았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숨긴 거 화나실 줄 알았어요. 아니야. 전 고개를 저었어요. 넌 잘못한 게 없어. 하나도. 혼자 짐 지지 마, 지은아. 지은이를 똑바로 봤어요. 이제 우린 가족이야. 진짜 가족. 어머니, 내 오빠도 우리 가족이야. 우리가 함께 돌볼 거야. 하지만은 없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어머니, 지은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전 그녀를 껴안았어요. 50평생 며느리를 이렇게 안아본 적 없었죠. 아니, 지은이는 아직 며느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제 딸이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지은이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녀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었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준호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 연락도 없이. 준호야, 앉아봐. 왜? 무슨 일이야? 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이 이야기 좀 해야겠다. 지은이? 무슨 일인데? 지은이한테 오빠가 있어. 응, 알아. 오빠 있다고 했잖아. 그 오빠가 말기암이래.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6개월 전에 진단받았대. 위암 사기. 그게 무슨...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전 천천히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이가 매주 병원 다닌 이유, 오빠를 돌보기 위해서였다는 것, 치료비 때문에 빚을 졌다는 것, 우리한테 짐이 될까봐 숨겼다는 것, 모든 것을. 준호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지은이가 우릴 걱정시키기 싫었나 봐. 엄마. 준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난 아무것도 몰랐어. 지은이가 힘든지. 넌 잘못 없어. 아니야. 내가 둔했어.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은이 지금 어디 있어? 자기 집에 있을 거야. 당장 가야 해.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병원도 가야 해. 형님을 뵈러 가야지. 그래. 가자. 전 가방을 들었어요. 우리는 함께 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8시였습니다. 지은이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지은아, 우리 병원이야. 오빠 병실 어디니? 네, 지금요? 응. 준호도 같이 있어. 침묵이 흘렀어요. 5층 502호예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에 내렸죠. 복도를 걸었어요. 502호.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 침대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어요. 야윈 얼굴, 창백한 피부.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지은이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오빠, 어머니랑 준호 왔어. 남자가 우리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가 힘겹게 인사했어요. 저는 이지훈입니다. 지은이 오빠. 안녕하세요, 형님. 준호가 다가갔어요. 준호입니다. 지은이 약혼자. 지은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지훈이 미소 지었어요. 힘없는 미소였죠. 동생 잘 부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준호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형님, 치료 잘 받으세요. 우리가 옆에 있을게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형님, 저는 준호 엄마예요. 어머님,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훈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을 감추려고.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치료비 우리가 함께 부담하자. 응, 나도 그러려고. 지은이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지은아. 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뭘 따져. 어머니, 그리고 결혼식 예정대로 할 거야. 네, 미루지 않아. 형님도 봐야 하잖아. 지훈이 힘없이 웃었어요. 제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버티셔야죠, 형님.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결혼식 꼭 보셔야 해요. 동생 시집 보내야죠. 준호야, 형님 약속하세요. 꼭 오실 거라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할게요. 그날 밤 우리는 병실에서 오래 이야기했어요. 지훈의 이야기, 지은이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이었어요. 병실을 환하게 비췄죠. 지훈이 말했어요.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네요. 네, 형님. 준호가 대답했어요. 우린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죠. 창밖으로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어요.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죠. 전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 일이 있고 많은 게 변했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도.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죠. 어머니, 차 드세요. 지은이가 따뜻한 차를 내밀었어요. 고마워, 우리 딸. 전 그렇게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딸로.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 속에 더 이상 슬픔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당기기로. 3개월 후로 잡았어요. 원래 6개월 남았었는데 형님이 꼭 보셔야 해요. 준호의 말이었죠. 결혼 준비는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지은이와 함께 예식장도 보러 다니고 드레스도 고르고. 어머니, 이 드레스 예쁘지 않아요? 예쁘네. 근데 너무 비싸지 않니? 괜찮아요. 한 번뿐인걸요. 이제 지은이는 돈 걱정을 덜었어요. 우리가 함께 치료비를 부담했거든요. 저도 준호도 남편도. 형님, 치료비는 가족이 내는 거야. 남편의 말이었어요. 처음엔 반대했던 남편도 지훈을 만나고 마음을 열었죠.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어요.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하지만 따뜻했어요. 사람들은 많지 않았죠.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신부 대기실. 지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어요. 예쁘다. 전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네.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울면 화장 번져. 참아. 네. 그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예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음악이 흘렀죠. 신부 입장이었어요. 지은이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휠체어를 탄 지은이 옆에 있었죠. 휠체어를 밀며 함께 걸어가는 지은이. 오빠와 동생.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어요.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죠. 재단 앞.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건넸어요. 동생, 잘 부탁합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어요. 형님, 약속드립니다. 준호가 대답했죠.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두 남자가 악수를 나눴습니다. 사위와 처남. 아니, 형제. 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었어요. 가족 사진. 준호와 지은이, 저와 남편, 그리고 지훈. 5명이 함께.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은 지금도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진이에요. 그로부터 4개월 후, 지훈은 하늘로 떠났습니다. 결혼식 보고 7개월을 더 버텼어요. 마지막까지 지은이 옆을 지켰죠. 장례식장. 지은이는 많이 울었어요. 오빠, 오빠.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형님은 행복했을 거야. 네. 오빠가 제 결혼식 봤어요. 그래. 그걸로 된 거야. 지은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모두 울었어요. 지훈을 보내는 게 슬펐지만 동시에 감사했어요. 그가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줬으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50대를 넘어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 의심하기 전에 믿으세요. 전 지은이를 의심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이라는 편견으로.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젊은 세대도 우리처럼 사랑하고 아파하고 희생합니다. 며느리 사위를 볼 때 기억하세요.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아들이에요. 우리 자식만 소중한 게 아니라 모든 자식이 소중하죠. 둘째, 대화하세요. 전 혼자 추측했어요. 미행까지 했죠. 하지만 진실은 대화에서 나왔어요. 지은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을 때 모든 게 풀렸죠.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이상하면 얘기하세요. 요즘 무슨 일 있니? 힘든 거 있으면 말해.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침묵이 오해를 만들고 대화가 이해를 만들어요. 셋째,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세요.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것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가 진짜 가족이죠. 지훈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이었어요. 지은이도 법적으로 며느리지만 제겐 딸이에요. 혈연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요. 넷째,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훈은 결혼식 보고 7개월 만에 떠났어요. 만약 우리가 결혼식을 미뤘다면 그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지금 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도 있어요. 후회는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어요. 전화 한 통,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먼저 마음을 여세요. 전 지은이를 의심하며 마음을 닫았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마음을 열었을 때 그녀도 열었죠. 며느리, 사위가 마음을 안 연다고요? 우리가 먼저 열어야 해요.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손 내밀어야죠. 그게 어른의 역할이에요. 여섯째, 용서하세요. 지은이는 우리한테 숨겼어요. 오빠 이야기를. 화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전 용서했어요. 그녀에겐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죠. 하지만 용서가 관계를 이어갑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며느리, 사위, 자녀, 배우자, 관계가 불편한 사람, 마음이 멀어진 사람. 지금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면 돼요. 그들도 각자의 사연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먼저 마음 열면 그들도 마음 열어줄 거예요. 가족은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전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더 나은 엄마가 되기 위해, 더 나은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 더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길 바랍니다. 거실. 지은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소파에 앉아 있어요. 임신 7개월입니다. 어머니, 아기가 발로 찼어요. 그래, 건강한가 보네. 전 그녀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지훈 오빠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지훈이 남긴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사랑해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전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50평생 살아오면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어요. 하얀 꽃잎들이 봄바람에 춤을 췄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의 내일처럼.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